안녕하세요. 셀러살롱의 제미입니다. 온라인에서 상품을 팔며 저도 퇴사를 했고 옛날에 그 남편까지 퇴사를 시켜서 지금 현재 2명이서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5, 6년을 했는데 과거의 저를 생각해보면 말 그대로 되게 헤매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 영상에서는 제가 어떤 실패를 그동안 했었고 그 안에서 어떤 방향을 찾았으며 이런 것들을 좀 차근차근히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고 저 역시도 무지했기 때문에 잘 몰랐던 부분, 제가 가장 좀 후회가 되고 제 실수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플랫폼 의존도를 너무 높게 가져간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쿠팡이겠죠. 쿠팡 의존도를 너무 높게 막 거의 쿠팡에서만 매출이 나는 정도로 해서 사실 쿠팡이 좋은 점이 진짜 많아요. 이제 다른 데에 비해서 구매 전환도 쉽고 쿠팡에 더 많은 상품을 올리고 더 많이 순위를 올리고 매출을 높이는 거 그거에만 되게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게 문제라는 거를 재작년인가부터 느꼈나? 뭐 그랬을 거예요. 이제 점점 이제 매출이 커지다 보니까 그 로켓 배송 팀이랑 협의할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로켓 배송 팀에서 갑자기 공급가 인하를 요청한다거나 연간 계약을 매년 해서 저희의 매출액의 얼마를 또 저희가 또 뭐 내야 된다거나 이거 말고도 체험단이라던가 뭐 행사 시 비용 지원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쿠팡에서 요구를 해왔고 저희는 사실 쿠팡 의존도가 너무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쿠팡 요구를 굉장히 항상 진지하게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 이게 옳지 않다, 옳지 않은 방향이구나 라는 걸 알면서도 이 높은 의존도로 인해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그때부터 조금씩 자사모를 만들게 되고 SNS를 하게 되는 거예요. 쿠팡에 의존하고 있던 의존도를 좀 낮출 수 있을까, 이걸 진짜 많이 고민을 했고 어찌 보면 플랫폼을 다양하게 가져가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리도 열심히 하고 근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성과가 났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객을 만나다 보면 하나의 채널에서 무언가 안 풀릴 때 예를 들면 쿠팡에서 무언가 잘 안 풀릴 때 다른 채널들에서 보완이 되면서 전체적인 매출 하방선이 좀 지지가 되더라고요. 매출 구조가 좀 안정화되는 걸 느꼈고 그리고 온전히 이런 것들을 플랫폼을 다양하게 만들면서 내 구조를 만들고 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온전히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나의 구조가 드디어 생겼구나라는 위안감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했던 실수 2번째는 광고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이거 일본이랑 연관된 거였는데 쿠팡에서 처음에는 광고를 많이 안 했어요. 근데 순위도 지켜야 되고 매출도 많이 하게 되면서 광고 의존도가 점점 높아졌어요. 근데 문제는 그 CPC 비용이 이제 매출로 이어지면 좋지만 매출로 이어지지 않으면 당연히 그런 비용이잖아요. 물론 광고 없이 물건을 파는 게 사실 요즘엔 좀 쉽지는 않지만 점점 광고 단가가 올라가고 이제 경쟁도 심해지면서 광고 의존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거를 계속 어떤 문제점으로 되게 많이 느끼게 됐어요. 트래픽을 직접 만들고 싶다. 이제 CPC를 집행을 한다는 거는 저희가 트래픽을 돈 주고 사는 건데 근데 제가 원하는 건 트래픽을 직접 만들어서 저희 상품에 보내주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외부 마케팅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엄청 공수가 많이 들잖아요. 공수가 많이 들지만 비용적으로는 시간과 공수가 들지만 비용은 들지가 않아요. 외부 마케팅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광고 보고서를 보느라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시간을 많이 쓰고 그랬었는데 오히려 SNS 컨텐츠를 제대로 만드는 것에 공수를 좀 들였으면 어땠을까? 좀 더 일찍 시작을 했으면 어땠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나 이제 광고에 집착을 많이 했었던 게 이제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실수 3번째는 재구매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를 못했고 재구매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특히 쿠팡에서 판매를 하다 보면 이 고객이 재구매 고객인지 뭐 신규 고객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물건이 막 팔리잖아요. 특히 로켓그로스나 로켓배송 같은 경우에는 누가 사갔는지 뭐 이런 것도 알 수가 없잖아요. 이제 자사몰이랑 카카오톡 채널 그리고 유튜브 이런 이제 채널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리고 채널톡도 있죠. 그 고객들한테 재구매를 유도했을 때 재구매가 일어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왜냐면 이분들한테 단순하게 뭐 사과 한 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과를 팔고 나서 뭐 미역을 팔 수도 있고 미역을 팔고 나서 새우를 팔 수도 있죠. 새우를 팔고 나서 이제 귤을 판매할 수 있고 각 시즌마다 나오는 제품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고객 풀이 생긴 거예요. 고객 풀.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시즌마다 이렇게 넘어올 수가 있다.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 쿠팡에서 이런 거를 공급가 인하, 연간 계약, 체험단, 행사 시에 어떤 비용을 내는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할 때마다 뭔가 우리 사업에 다른 구조가 필요하다, 다른 이제 파이프라인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절실히 느끼게 됐죠. 인스타몰이나 카카오톡 채널이나 틱톡, 유튜브, 채널톡, 스마트 스토어 뭐 이런 식으로 고객이 우리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다각화하면서 이렇게 파는 거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6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쿠팡은 하나의 그냥 옵션, 여기에 놓는 그냥 하나의 옵션으로만 두지 쿠팡의 퍼센테이지를 80%, 90% 가져가는 게 아니라 높아도 20, 30% 정도로 하고 나머지 것에서도 트래픽을 만들고 손님을 모으고 구매를 일으키고 이제 세팅을 해나가려고 했었을 것 같아요. 정말 다 망하고 다시 0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실수와 오류와 그 어떤 시행착오들을 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어느 정도 쿠팡에서 온라인 셀러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공산품도 판매하고 있고 식품도 판매하고 있는데요. 타입도 하고 있고 위탁 판매도 하고 있어요. 이것저것 해보니까 제가 두루두루 해보니까 초보자분들이 시작하시기에 식품 위탁이 정말 좋은 것 같아서 그거를 제가 몇 주 전부터 연재로 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위탁의 장점이 재고를 쌓아둘 필요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요. 아무래도 저는 공산품 사입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사입을 해서 재고를 쌓아두고 판매한다는 것이 정말 큰 리스크라는 거를 너무 잘 알거든요. 그리고 공산품은 결국에는 대량으로 사입을 해서 원가 경쟁력을 높이는 거 되게 필요하고 시즌마다 새로운 신제품을 내놓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양적으로 늘리다 보면 결국에는 사입 비용도 많이 들지만 보관비도 많이 들고 사업적으로 좀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그런 트랙으로 가시기보다는 위탁으로도 잘 팔 수 있는 카테고리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공산품으로 위탁을 하면 마진 폭이 너무 적어요. 식품은 위탁이더라도 공산품보다는 좀 더 마진을 더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게 정말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사과를 팔더라도 어떻게 파느냐, 어떻게 이거를 소구할 건지에 따라서 브랜딩을 조금 더 할 수 있다는 점도 공산품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공산품은 아무래도 최저가 경쟁을 따라가지만 식품은 제일 싼 것만 찾아가지 않는다. 이커머스의 한쪽 분야만 내가 열심히 했던 거지 모든 영역을 이커머스의 다양한 요소들을 활용하지 못했었구나 라는 것을 최근에 많이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남편과 함께 얘기하는 게 우리가 정말 둘 다 퇴사하고 이 업을 하게 된 게 정말 잘했다라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비를 쓰더라도 저희의 타겟층 안에서 이미 모아놓은 고객 안에서 광고비를 집행하기 때문에 고객과 저희가 어느 정도 친해진 상태에서 또 광고 메시지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구매 전환이 더 낮고요. 복숭아라는 키워드를 잡기 위해서 광고비를 태우고 했다면 지금 저희가 쓰는 광고비는 과일 먹보내 복숭아, 이거 과일 먹보내는 예시로 든 건데 사람들이 과일 먹보내 복숭아로 검색해서 들어오실 수 있도록 나를 기억하게 만드는 거, 그걸 중점적으로 활동을 많이 해요. 복숭아 키워드로 광고하는 건 매우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대형 키워드에 돈을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잘 만들어진 콘텐츠, 그리고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된 고객분들,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광고를 하기 때문에 예전보다 광고비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사용할 수 있고, 과일 먹보내라는 복숭아 키워드를 올림으로써 저희의 복숭아가 브랜딩이 된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동안 무료 소싱처 리스트를 전달드리고 상품을 고르고 상품을 등록하고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거, 그 다음에 SNS를 활용을 해서 판매를 하는 그 퍼널 구조들도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 컨텐츠를 찍으러 가는 그 소싱하는 장면도 이제 영상으로 전달드렸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공개를 많이 했으니까 그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 하셔도 되고요.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배워 나가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을 했으니까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